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 당국자들도 주한미군 감축론을 언급하고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네. 사와디카. 예, 좀 배워서 또 써먹어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지금까지 했는지 좀 먼저 살펴주시죠. 네, 그것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군사비를 부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전날 트럼프가 한국에게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방위까지 꺼낸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이제 한국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트럼프가 무슨 말을 더 했냐면은 한국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아주 훌륭한데 네. 군사비를 스스로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일기 집권했을 때인 2019년 때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과 관련한 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그가 자신이 한국에게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한 통의 전화로 한국이 그것 때문에 30억 달러를 지불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0억 달러 정도 한국이 내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3배나 인상시켰다 뭐 이런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네. 2019년에 미국은 한국에게 50억 달러를 내야 된다. 기존 5배를 내야 된다. 협상 제안했었고 네. 한국이 못 내겠다고 반발을 해갖고서 결국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들어서 한국이 한 10 기존보다 10% 정도 인상한 안으로 타결을 지었습니다.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돼. 전혀 틀린 얘기죠. 그러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를 할 적에 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고 네. 방위비를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주장했어요. 이날도 또 주한미군 규모가 4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한국 주한미군 규모는 지금 2만 8천 명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취임 이후 한국이 불법 개헌과 대통령 탄핵 또 대선으로 이제 거의 뭐 정부 주체가 없어서 그렇죠. 압박을 못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방위비 문제,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주한미군 관련된 주장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이 더 있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지는 네. 주한미군 규모는 줄이고 역할도 바꾸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라 이겁니다. 지난 5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이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보도를 보면은 주한미군 2만 8천 명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 태평양의 다른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즉각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즉각적인 부인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미국이나 한국에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죠. 신문도 비공식적인 정책 검토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 주한미군 감축을 놓고 논의가 무성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증거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라는 인사가 네. 국방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연구원과 함께 지난 9일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주한미군을 결론적으로 한 1만 명 정도로 축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2만 8천 명이 거의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 비행대들을 철수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또 1만 명에서 결국엔 더 줄여서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된다. 이런 제언을 했습니다. 네. 콜드웰이라는 사람은 미국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지난 4월에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 공습을 논의하던 민간 메신저 방에서 아, 네네. 논의를 하다가 이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네.
여기에 콜드웰도 참가했었는데 같이 이제 책임지고 해임을 했습니다.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라고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채팅방에 들어갈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장관 수석 고문으로 미군의 전 세계적인 주둔과 태세 역할을 점검하는 국방전략 NDS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립에 관여하다가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곧 9월 달에 이 NDS라는 국방전략이 나오는데 네. 그 방향을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보여준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미국은 왜 이렇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하는 걸까요? 콜드웰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반도 외 영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한국이 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내랑 동북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내 국지전 발생 시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묶여 있는 미군 전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미군 전력 빼서 다른 곳에 돌리겠다는 얘기죠. 네. 콜드웰의 보고서는 더 나가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는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재편돼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주한미군 등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의 주둔을 기존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등으로 이어지는 이걸 갖다 흔히 말해서 제1열도선 혹은 제1도련선이랍니다. 그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를 쭉 잇는 네. 그 선에 지금 미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는데 더 네. 후방으로 빼야 된다. 즉 괌, 사이판, 팔로우 등 제2도련선으로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도 그 일환으로서 거론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맥락은 앞서 얘기했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고 괌으로 돌리겠다. 그러네요. 그런 말 했는데 같은 맥락이죠. 네네. 결국 이는 주한미군 지금 감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미군의 세계 전략에 따른 것이고 주한미군도 거의 속하는 거죠.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중국과의 대결을 설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태평양 쪽에 미군 등 국력을 집중하고 주한미군 역시 그런 목적에 복무시키려 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네. 주한미군 역시 그 역할을 이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그 뿌리는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주한미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국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은 꾸준히 감축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전망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행정부가 육군 7사단 등 2만 명을 한꺼번에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 6만 4천 명에서 한 4만 3천 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당시 닉슨은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네. 이 말은 뭐냐면 아시아 방위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발표했냐?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빠지고 싶었고 중국과도 화해하고 싶어서 이런 닉슨 독트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철수시켜버린 거죠. 일부. 그다음에 1992년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미국은 약 7천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했습니다. 네. 또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한테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니네들이 내라. 그래서 한국이 이때부터 이제 주둔 비용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2004년부터 2008년입니다.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던 2사단 병력 일부가 철수하고 그 본부도 사령부도 동두천에서 평택 기지로 다 네. 옮겨갔죠. 그래서 주한미군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네, 네. 당시는 미국이 이라크 전 및 아프간전을 하고 있어서 미군 전력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좀 돌리고 싶어 했죠. 이때부터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붙박혀 있는 즉 붙박이용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분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부터 네. 이제 역할 변경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혹은 광역 기동군화라는 이름하에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네. 당시 노무현 정부였는데요. 네.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도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압박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네.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았냐면은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한다고 한다면은 동북아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즉 동북아 바깥으로 하는 건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되면 한국도 자국에 개입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는 네, 동북아 네. 밖으로만 개입해라. 한계를 둔 거네요. 그 선을 그은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환 혹은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재균형 또 뭐 피벗 에이시아 아시아로 중심층 이동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전략을 잇따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변경하고 한국에 대한 요구도 계속 커져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증폭됐죠.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방위비 더 내라. 역할을 변경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그러니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간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행정부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트럼프는 2016년 첫 대선 때부터 미국의 해외 개입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말해왔습니다. 그 지지층들도 미국이 자국민을 돌보지 않고 해외 분쟁에만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던더리를 내면서 트럼프 이런 입장을 상당히 지지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일기 집권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뭐냐 그러면 동맹국을 동원해서 대중국 봉쇄와 대결을 공식화한 겁니다. 즉 전 세계 동맹들에게 방위비도 인상하고 군사 역할도 확대해라. 하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안 하고 줄이고 분쟁 개입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기 집권 들어서 이런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거데스 국방장관이 지난 5월 2일에 아까 앞서 말했던 국방전략 가이드를 만드는데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미국 본토 방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그리고 전 세계 동맹들과 파트너들에게 비용 부담을 늘려라. 이 세 가지 지침을 놓고 이제 우리 미국의 국방 전략을 짜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24일,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니네들 방위비 증액해라. 그런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5% 네. 인상하는데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큰 성과죠. 이걸 들고서 헤그세스 장관은 또 아시아 동맹들한테도 네. 니네들도 5% 방위비 인상해라. 그래서 6월 1일 아시아 안보회의는 샹그릴라 대화, 6월 18일 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유럽도 방위비 5%인데 중국이란 더 큰 이유에 맞선 아시아 동맹국이 5% 인상하는 건 더 당연하지 않냐 이런 네. 말을 한 거죠. 현재 이런 그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그 주한미군 감축 등은 네. 현재 그 미국의 국방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고 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사람이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서 아주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이 선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은 미국의 국력 대외 정책을 대중국 대결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고 하는 대중국 우선론자이고 네. 이 콜비가 이 대중국 우선론자의 이론적인 좌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국방 전략을 짜는데 9월에 발표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직접 설계하고 있고 이미 2018년에 국방 전략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걸 채택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지금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라.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죠. 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한미군 감축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미국의 네. 세계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것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전제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잘 생각이 해야 듭니다. 되겠죠. 그래서 미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수록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하고 오히려 그렇죠.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 한국에게 부담스러운 쪽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게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이를 고리로 한 한국의 기여, 이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이게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주한미군과 그 기지를 대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또 대만을 둔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이제 보수적인 친미국 인사들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다 무조건. 그래서 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하면 우리가 수용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앞장서서 대만 분쟁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제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네. 반론도 물론 거세죠. 이런 주장은 한국의 교섭력을 약화하고 한국의 이익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먼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동맹을 앞장 세우려는데 한국이 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그 대중국 우선노제인 콜비 차관도 지난 3월 4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네. 대만은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존재론적 이익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그 존재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우리가 전쟁까지 해야 되는 데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또 콜드웰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미국의 군사 태세가 너무 공세적이라서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미군은 영내 패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네.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속내는 중국과 전쟁을 불사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을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순종적이라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네. 의회에서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 사안이다. 그렇죠. 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 분쟁의 역할 자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그 한반도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필수 불가한 것인가 이런 인식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교정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미래를 잘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